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없어져 고점의 대출로 집을 매수한 영끌러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과 실제 영끌로 주택을 마련해 고민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축과 대출에 대해 올린 포스팅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댓글 공방도 엄청났는데 저축에 반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장기간 5% 이자를 주는 적금은 없다. 둘째, 10년 후 1억 원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일단 10년간 5% 이자 주는 상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계산 편의상 적금과 예금 이자를 5%로 동일하게 맞춰서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견 주시는 분들은 뭐 나름 이해가 좀 되는데, 제가 그 글을 저축과 이제 대출에 관한 글을 쓰고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축에 대해서 비난, 비아냥, 비웃음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썩소 같은 걸 이제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10년 후 화폐 가치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저축을 왜 하냐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게 10년 전 아파트를 산 경우와 10년간 저축을 한 경우 자산 차익을 빗대며 인플레이션 개념도 없고 투자 개념도 없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로 정말 정말 기분 나쁜 비웃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인구도 늘고 소득도 늘고 이촌 향도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며 만성적인 주택 부족으로 수십 년간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불패가 신화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죠.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은 급속도로 늘어 지금 2천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천조 원이면은 1인당 아마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지금 가계 대출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천 한 1억 6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출이 많습니다. 왜냐면 가구당 만약에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가구가 빚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빚이 전혀 없는 가구도 있고 빚이 있는 가구도 있는데 대한민국 1000만 가구 중에 500만 가구는 빚이 없고 500만 가구에 빚이 있다 그러면은 가구당 빚은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위기다, 가계대출 폭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를 땐 레버리지 투자가 정답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대한 외부의 자금을 차입해서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죠. 1억 원으로 마련한 주택이 2배가 되었다면은 매매 차익으로 이제 1억 원이 생기니까 수익률로는 100%, 자기 자본의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기 자본 1억 원을 가지고 추가 1억 원을 대출해서 2억 원으로 이제 마련한 주택이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매매 차익은 3억 원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률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로는 300%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나는 엄청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1억 원밖에 없는데 9억 원을 대출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했다. 근데 이 10억 원짜리 주택이 2배가 돼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19억 원이 이제 매매 차익이 되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로는 1900%, 19배의 매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영끌이 아니고 가족, 가까운 친지, 돈을 땡길 수 있는 모든 데서는 땡겨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하고 가격이 오르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뭐 아주 장기간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무리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나 세금, 대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반대의 경우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과거의 부동산 공식을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주택 수요는 줄고 소득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지금 소득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소득 중 실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늘고 뭐 이자율이 오르고 당연한 결과죠. 게다가 이제 2022년에 금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대출이 과한 분들은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팔고 싶지만 이자가 비싸니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나오는 반응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러다 다시 올라가겠지. 과거에 이제 성공 경험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 뭐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야 그걸 다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겠지만 대출을 이제 갚는 동안에는 사실 내가 왜 일을 하나 은행집에 산다는 기분도 들고 근로의욕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대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신 분들은 지금 떨어졌다는 가격도 수익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여유 있게 뭐 앞으로 또 올라가겠지. 예전에도 언제나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항상 다시 올라왔어. 라는 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쉽긴 해도 뭐 버틸만 합니다. 과거에도 소폭의 하락 뒤에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 주택을 보유한 모두가 승자였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2021년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대출, 소위 영끌로 아파트 매수에 나선 분들은 지금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견디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자마자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늘기 시작했고 주택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문제는 거래가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뭐 주식처럼 뭐 떨어질 것 같으면 팔면은 뭐 떨어진 가격에 살 사람이 좀 있거나 이렇게 매매가 뭐 원활할 때는 뭐 어렵더라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위축되고 누구나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기에는 이 큰 돈을 움직여서 주택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2021년 거주하던 빌라를 4억 원에 팔고 6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10억 원에 이제 매수한 분의 사례를 보면 향후 주택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구나. 뭐 회복이 아니고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쉽게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득이 실수령의 기준으로 450만 원 정도로 대출 6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매달 389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커피숍을 운영하며 월 12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어 대출을 상환하며 생활비를 아껴서 버티고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수한 단지에 지금 그 사례자분이 매수한 동일평수 거래가는 7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례자분은 현재 원리금 상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만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은 대출은 그대로고 자기 자본만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이거든요. 아까 전에는 1억 원, 1억 원을 추가 대출해서 그 수익을 하면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2배, 3배, 10배까지, 19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여기서 이제 10억 원짜리 집에서 10%만 떨어져도 자기 자본은 25%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반대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대출 비중, LTV 비중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제 3억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대출 비중 전체 이제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6%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기존 빌라에 그대로 살고 있어도 아마 빌라 가격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대출이 없으면 소득으로 저축을 해나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낮은 가격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거 환경을 이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이미 이제 대출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 저축을 하면서 꿈을 꾼다가 아니고 어떻게든 대출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마 발버둥 치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본인과 와이프 소득 570만 원 중 389만 원의 원리금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81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물가에 181만 원으로 한 달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부동산 시장까지 거래 절벽이라 위기가 맞습니다. 한 달에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있는데 181만 원이면은 지금 아마 최저시급으로 한 달 근로하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급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이제 그 생활비를 가지고 이 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생활비로 이제 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매달 매달 이제 이자를 내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근로위협도 떨어지고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 이런 막연 막막함도 있을 거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밤잠을 쉽게 주무시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금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택을 처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현재 거래되고 있는 7억 원에 집이 팔렸다. 그러면 대출을 갖고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억 원입니다. 괜찮은 집을 얻으려면 반전세로 월세를 끼거나 전세 대출을 활용해야 됩니다. 또다시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기존에 이제 25% 정도 4억 원에서 이제 1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고 안 팔고 버티자니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집값이 회복될지는 더더욱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는 길어도 1, 2년 안에는 어떻게 조금 더 소폭 하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어렵고 고령화 저출산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집값이 쉽게 회복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팔지도 그냥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떨어지면 자기 자본은 0원이 됩니다. 처음에 가지고 들어갔던 4억 원이 0원이 되는 거죠. 투자로 따지면은 원금 전액 손실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부채만 남습니다. 집에서. 이렇게까지 집이 떨어져 대출 회수가 불투명해지면 은행은 가만히 있을까요? 처음 대출 받을 때 은행은 채권 최고액을 대출의 120%로 설정해 둡니다. 만약 6억을 대출하면 주택의 담보는 7억 2천만 원을 설정해 둡니다. 담보물인 주택의 평가액이 채권 최고액인 7억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만큼, 그러니까 뭐 대출 회수가 이제 불안해지지 않을 만큼의 담보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담보 보충 요구권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특정 사유, 채무자가 제공한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가 감소한 경우,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은행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 채무자가 은행 담보물 보충 청구에 응하지 않아 서면으로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이 문구 굉장히 이제 이게 무서운 문구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라 하면은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은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의미는 은행이 대출을 이제 전액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약정서에도 담보물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담보를 보충해야 되는 문구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출 약정서 작성하실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 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 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고 요걸 이제 서명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겠죠. 앞서 뭐 사례자분처럼 대출 6억 원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7억까지 떨어진 경우 은행은 이제 담보 보충을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은행에서 담보 보충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관련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마 그 담보 평가액이 지금 채권 최고액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시세가 더 떨어지면 담보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담보 보충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들이 이제 잦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연체가 늘면 부실 대출에 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대거 발생하자 대출 회수를 위해 담보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며 주택 하락폭을 더 깊게 만들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아마 뭐 지금보다 주택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미국 은행들과 다른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리금만 밀리지 않으면 대출 모두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를 추가로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담보 추가 보충을 요구하는데 이제 뭐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담보물을 만들려 그러면 쉽지 않죠. 왜냐면은 주택을 구입한다는 건 지금은 뭐 영끌러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생을 올인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올인해서 이제 주택을 마련했는데 담보를 추가로 요청했을 때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있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월소득 570만 원 중 389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사례자분 얘기를 들으면서 뭐 굉장히 공감도 됐지만은 좀 놀랬습니다. 저도 능력보다 과한 집에 살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의만 내 집이지 은행에 아주 비싼 월세를 내며 사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괜찮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없어지면 장난 아니게 불안합니다.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면 언제 대출을 다 갚나 깝깝하기도 하고 왜 일하나 싶어 근로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2021년 유동성 축소 시기에 집을 산 경우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울 겁니다. 집이 아니고 짐이죠, 짐. 금리는 언제고 내려갈 텐데 주택 수요가 다시 예전처럼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대출 규제,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시 올라야 할 이유보다는 오르지 못할 이유가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전 재산이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30년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집을 선택할 때 당연히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살 집을 선택한다, 투자 개념이다라는 걸 이제 뭐 따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주택 하나를 사는데 무슨 투자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투자의 개념을 같이 하는 거죠. 매수 시점에는 가격이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은 그냥 살면 된다. 마음 편하게 삽니다. 하지만 막상 가격이 떨어지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좌불안석, 정말 집 위에 올라앉아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주택 매수를 고민할 때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고성장 시기의 성공 공식을 지금 저성장 시기에도 적용하면은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공식을 적용하는데 정답이 나올 리가 없죠. 상황은 변했고 새로운 성공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택가격 하락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뭐 대출로 계신 분의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모든 자산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장을 이제 고성장 시기와 이제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반대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거든요. 인구 구조도 그렇고 뭐 도시화, 고령화, 저출산 뭐 모든 것들이 지금은 뭐 예전에는 뭐 확장을 생각하면서 뭐 학교는 계속 늘려야 됐고 직장도 늘려야 됐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통과해야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 수는 계속 줄여야 되고 산업계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받아들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예전과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부동산은 같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아직은 있겠지만 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